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는 1892년 11월부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11월에 한국에 도착하신 선교사가 7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7인의 선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7인의 선발대들이 남장로교 선교 구역으로 전라도를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 전라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의 의미하면은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고 여기에다가 충청남도, 공주 이하 땅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맡은 선교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 구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5개 선교부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군산 선교부, 그 다음에 전주 선교부, 그 다음에 목포, 광주, 순천 이렇게 5개 선교부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군산 선교부와 전주 선교부는 1895년 12월부터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1898년 3월부터서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는 1904년 12월부터 시작하고 순천은 1913년 3월부터서 선교부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부가 되려면은 거기에 복음선교사는 목사하고 독신 여성 선교사 이렇게 해서 목사는 남자들에게, 독신 여성 선교사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로 의사, 간호사,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병원이 되니까 약사, 그리고 각종 의료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육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남학교, 여학교 이 두 학교를 세우고 요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가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교부가 되려면 이 3가지 직종의 선교사가 고루 갖춰질 때에 우리가 한 선교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주 선교부는 따지고 보면은 복음 선교사는 최의덕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여성 담당은 최의덕 선교사의 여동생 최마태, 그리고 복음 선교사의 한 사람 여기 이눌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눌서 선교사는요, 지금 이 남학교 교장도 동시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선교사는 누가 맡았냐 그러면은 매티 잉골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중에 이 최의덕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세스 최의덕 선교사. 본래 처녀명은 매티 잉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사 선교사의 여학교 교사 선교사로 가장 크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랭킨 선교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사람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간호사 선교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간호사 선교사로는 미스 로라 피스 이 사람 얘기를 이제
할게요. 이 외에도 말을 해야 될 선교사 이름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주 선교부에 와서 선교사로서 의사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매티 잉골드인데, 매티 잉골드는 1897년에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에 왔는데 잉골드가 맨 처음에 오니까 그 도와주는 한국 사람 여성 조수 선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건 여성 조사. 그런데 당시는 서양 선교사라고 하면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전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 감정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매티 잉골드의 여성 조사는 미세스 고라고 말하는데,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직업이 무당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고씨 무당은 잉골드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조사가 됐는데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집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장님 부름을 받고 올 때에 그 무당을 하던 그 무당 기구들, 점치는 기구들을 내가 동네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무당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제가 가서 그것을 다시 돈 주고 사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티 잉골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매티 잉골드가 자기 손으로 사가지고 그거를 불지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선교부로 보냈어요. 나의 조수는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 박물관으로 보냈어요. 자, 근데 매티 잉골드가는 여성이니까 여자 환자들만 치료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환자 치료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픈 질병이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아픈 질병. 선교사들이 진료했던 그 진료 과목, 병명, 그 차트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니까 피부병이 제일 많은 거예요. 피부병.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위장병이에요. 그러면 피부병 중에는 모든 피부병의 출발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티 잉골드는 한국 여자분들이 병원에 오면 대부분이 다 목욕을 안 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목욕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마음 놓고 가서 목욕을 못하니까 그때 마침 전주에 일본 사람이 와서 목욕탕을 차린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전주의 인구는 몇 명이었냐면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 나주가 2만에서 3만. 그러니까 전주는 인구가 아주 큰 도시니까 여기다 목욕탕을 차리면 돈을 벌겠구나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야. 그런 판에 이제 매티 잉골드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니까 하루는 그 목욕탕 주인이 선물을 보냈는데, 과일 바구니 선물을 보냈는데 목욕 처방 계속 바람. 그렇게 해서 이 전주의 여자분들이 병을 낫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을 낳으면 그 여자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초창기 전주 교회의 인물들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전주 보면은요, 전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그 다가동에 남문 그 서북교회 그 건너편 그 은송리 그쪽이 옛날에 다 무당들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무당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무당들과 관계된 일을 했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개종자 등에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분들의 후손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병원으로 사용하는 집은 한옥 초가집이었어요. 한옥 기와집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처음에는 초가집이었고 나중에 이 집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1911년, 12년에 이 매티 잉골드 다음에 닥터 다니엘, 이 사람이 1910년부터서 17년까지 전주 현재 예수병원의 원장으로, 그러니까 원장으로 순서로 따지면 3대 원장이죠. 3대 원장인데 이분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군산에 있었던 사람인데 군산 선교부에서 전주로 옮겼습니다. 현재 전주 예수병원에 있는 그 선교 병원 자리, 맨 처음에 했던 병원 터 자리, 그 자리가 얼마냐면 15,000평이었습니다. 이 닥터 다니엘이 정확하게 평수까지 써놨어요. 15,000평 동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써놨습니다. 얼마 주고 샀다. 내가 여기까지 말을 하면은 안 되니까 그건 말 안 하겠어요. 그리고서 그때의 전주 예수병원 건물을 지을 때의 그 건축비가 $10,000예요. $10,000. 지금 $10,000면 한국 돈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때 당시 $10,000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 그러면 보통 미화 1달러면 한국 사람 25명 일당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돈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액수의 돈인지. 이 돈으로 현재의 전주 예수병원 초창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을 지을 때의 이야기와 초기 병원을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놓았는데 여기 지금 이 최의덕 부인인 매티 잉골드도 이걸 많이 써놨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밭에 가서 논에서 낫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낫에 의해서 상처 난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독사에 물린 사람이 왔어요. 그래갖고 다리가 썩었어. 그래갖고 다리를 이게 잘라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족을 해줬지. 의족을 해주면 표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티 잉골드 말은 전주 시내에서 구두방을 하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 의족을 가리는 구두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리인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을 퇴원시켰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낫으로 이렇게 낫질하다가 낫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 요리가 다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손이 잘릴 만한 사람, 이런 사람도 수술해서 낫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자 선교사가 치료가 가능한데 남자 의사가 여자 한국인 몸의 질병은 치료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자들인 경우에는 자연히 조선시대 때는 부인과, 산부인과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어디 가서 치료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자연적으로 무당, 단골레, 여자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 산부인과 병에 대한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전주, 광주, 목포 병원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가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몸 안에 아주 이상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소화가 하도 안 돼가지고 단골레한테 갔더니 이 대나무 이 꼬챙이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단을 30cm를 말아서 먹으라 그랬대요. 그렇게 처방을 내준 무당이나 그렇게 처방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먹는 그 한국 사람 여자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꼬챙이가 들어가면서 목도 찌르고 이렇게 폐도 찌르고 결국은 수술을 하던 도중에 이게 죽었다.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의 여성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야. 특별히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자, 여자들이 나병에 걸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자 나병 환자들도 참 많았는데 광주 기독병원에 있는 윌슨 의사도 여성 나 환자의 치료 얘기를 써놨어요. 이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배 안에 쇠토막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단골레한테 가서 물으니까 쟁기 있잖아요. 쟁기 그 앞에 쇠로 돼 있잖아요. 쟁기 앞 삼날을 쪼아가지고 쌀알 만큼 해서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는 그 쟁기를 한 2개나 잡섰는가 봐.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냈다. 아니면 또 나병에 걸리면은 여기가 살이 하얗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시대는 어떻게 했냐. 인두를 불로 지져가지고 그걸 살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병 자국은 물론 신경이 없으니까 벗겨지겠지만은 여기 그 바깥에 있는 좋은 조직도 전부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선교사들 병원에 와서 그것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다녀간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치료 방법보다는 이 사람들이 주는 선교사들이 주는 치료 방법과 약을 먹으면 병을 낫게 된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이 병원들이 한국 사회의 변화에 끼친 중요한 그 공헌은 뭐냐? 미신적 사고에서 과학적 사고로의 전환. 그리고 병원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의학적인 서구 의학적인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비로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선교사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 그때는 이제 선교사 의사들이 주로 남자였으니까 남자 의사들이 남자 조수를 양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조수 양성 프로그램을 여기 5개 있는 지역,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에 있는 선교 병원은 전부 다 조수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5명, 6명씩을 끊임없이 한국 사람 조수 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된 사람들이 현재 우리 한국 의료 발전에 가장 초기 공로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전주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서 양성된 5명이 있다면 그 중에 2명 정도는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 양성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훈련받고 5, 6년 훈련받고 한국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주에 와서 병원에서 일을 하든지 개업의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5년쯤 되면은요, 일본인 의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 거의 모든 지역에, 물론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나 1925년 즈음쯤부터서는 대거 일본인 의사들이 한국의 여러 중요 도시에 들어가서 개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전주 같은 큰 도시는 일본인 개업 의사, 그다음에 예수병원에서 훈련받고 세브란스에서 의사 자격을 따가지고 오는 한국인 개업 의사,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 의료 체계가 발달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혹은 전주 시사를 뒤져보면 전주의 초기 의료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주로 병원 이름들이 재생병원 혹은 뭐 야소병원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전라도에서 가장 의료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났습니다. 거기가 군산 성교부에 있었던 오긍선 박사라는 분입니다. 오긍선 박사인데 군산 병원에 알렉산더라는 의사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1902년에 이제 11월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요 사람을 자기의 어학 선생, 그 다음에 조수, 이렇게 해서 오긍선에게 어학을 배우고 이 사람에게 지금 의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2개월 조금 넘었는데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오긍선이 이 알렉산더 선생님이 오긍선을 대동을 하고 1903년 3월 달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오긍선이 1907년 우리 한국 이론으로서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하나, 둘, 소재별 세 번째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딴 세 번째 사람이 오긍선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피부과 전문의. 이 오긍선 박사가 1907년 9월부터서 군산병원에 이 피부과 의사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과도 많이 했고, 근데 당시 이 선교병원은 여기 있는 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은 주로 미국인 의사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오긍선은 미국인 의사들이 안식년으로 미국을 들어간다.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의사 없는 곳에 가서 그걸 임시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목포에 가서도 일을 하고 전주 예수병원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난 빈자리 거기에 와서 전주 예수병원에서도 1년 한 반 동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긍선이 그 일을 하다가 1913년부터서 세브란스 의과대학교 피부과 교수로 갑니다. 그리고는 1934년에 여러분들이 영화에 나오는 옛날에 제중원이라는 그 TV를 보셨는가 몰라요. 거기에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가 34년에 미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오긍선이 세브란스 병원 한국인으로는 최초 원장이 되래요. 그래서 이분이 해방 때까지 세브란스 병원 한국인 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된 후에는 오긍선 박사가 서울에다가 자기 개인 병원을 차리고서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고아원과 영아원을 하는 그런 후원 사업을 최초로 했던, 최초는 아니지만은 그런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 오긍선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전라도 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병원에서
가장 크게 일을 했던 사람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타 지역 선교사들의 선교병원보다는 전라도에 있는 선교병원들이 나병 환자 치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대한민국의 나병 환자가 3만 명이라고 보고가 나와요. 3만 명. 그러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성 질병이니까 날씨가 따뜻한 데서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에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는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주로 생활 환경에 많이 져요.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지금 얘가 여기 이 최마태 얘기를 했잖아요. 최마태 분이 이 사람이 1897년에 전주에 와가지고 1904년에 요 최의덕하고 결혼을 해요. 1904년에. 그러니까 선교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매티 잉골드가 아닌 새로운 의사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윌리엄 해밀턴 W.H. 포사이트.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포위렴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1904년 9월 달에 전주 예수병원의 제2대 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 포위렴, 이 포사이트라는 사람은 선교적 열정이 아주 뜨거운 사람이야. 예수님을 알고 자기가 의사가 되고 제일 먼저 미국 군의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쿠바 전쟁에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어. 근데 그때도 거기서 쿠바도 열대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많아. 거기 가서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대.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 매티 잉골드 다음 후임 의사를 청한다는 그런 광고가 나니까 이 사람이 손들고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4년 9월 달에 전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주 예수병원 남자로서는 처음 의사, 그러니까 대로 따지면 2대 원장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정이 엄청나게 뜨거운 사람이야. 지금은 전주가 이렇게 깨끗하게 됐지만은 그때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포사이트가 다가동에 있다가 전주 시내를 들어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한 겨울에 거지들이 거기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무릎도 깨지고 옷도 다 그러고 그런 옷을 입고 남자 이 거지들이 대명이 앉아갖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사이트가 그 저녁 때에 그 거지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거지들을 뒤를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남의 집, 다른 사람의 집, 솥단지. 옛날에는 이제 부엌에 솥이 있잖아요. 그럼 솥에다가 불을 떼면은 솥이 따뜻할 것 아닙니까? 그 솥을 뗀 그 불구멍 밑에 들어가서 자는 거야. 거기가 따뜻하니까. 그러면은 그 땅바닥에서 자면은 쥐도 와서 막 물고 그래갖고 헌데도 나고. 포사이트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거지들을 자기 선교부 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당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은요, 선교부에서
지시받은 사업이 아니면 하면 안 돼요. 특별히 고아원이나 양로원, 보육원 이런 것은 선교 사업에 들어있질 않아. 자선 사업은 못하게 했어. 근데 포사이트가 그 일을 혼자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난리가 났지. 이제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했는데 포사이트는 자기 월급에서 자기 사비로 걔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5년 3월이나 4월쯤 됐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안 써놨어. 근데 김제 송지동에서 왕진을 와달라는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 포사이트가 금요일 날 5시까지 병원 진료를 끝내고 그때부터 말을 타고 김제 송지동 교회로 갔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고서 금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 그리고서 또 환자 치료, 그리고는 잠을 자고 아침 새벽에 송지동에서 전주까지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잠자고 있는데 새벽 2~3시경에 일단의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포사이트 선교사를 두들겨 패기 시작을 했어. 근데 포사이트 선교사가 송지동 교회 갈 때에 미 해군 장교 복장을 하고 갔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그쪽이 지금 소위 말해서 동학 잔당들이 많은데 그걸 보고 일본군 순사가 자기들을 잡으러 온 것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사이트를 일본군 순사로 알고 가서 두들겨 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귀가 한쪽이 다 덜렁덜렁 떨어져 나가고 9시간 동안 맞았어. 나중에 이제 군산 선교부에 있는 닥터 패터슨이라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닥터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 포사이트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서울로 보냈다가 서울에서도 안 되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1905년부터서 이 1910년 다니엘이 아까 10년에 다니엘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병원에 원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누가 대행을 했냐면은 지금 매티 잉골드가 다시 대행을 하면서 또 여자들만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사이트가 1909년에 9년 초에 병이 나아가지고 한국에 왔어. 그래서 전주 선교부로 가려고 그러니까 전주 선교부에서 아이고 저 사람 오면 또 고아들 데리고 와버리고 거지들 데리고 와버리고 머리가 아파본다. 그 전주에서 손을 흔드니까 목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가가지고 1909년부터 9년 초부터 9년 좀 한 1월 2월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갔는데 1909년 4월 3일 날 목포에 있는 포스한테 전보가 왔어. 광주 병원에 오웬이라는 사람이 요 사람도 이제 목사이고 의사예요. 이 사람이 지금 폐렴에 걸려서 죽어간다. 빨리 광주로 와라. 그래서 오웬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광주 병원 원장의 전보를 받고 부지런히 광주로 오다가 여기 있는 이 포사이트라는 이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남의 아픈 것을 보면 못 참아. 그래서 광주로 오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광주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에 길가에 누워있는 여자 나 환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가. 근데 포사이트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여자 나 환자를 자기 품에 안아갖고 말에다 태우고 자기가 마부가 되어갖고 광주 선교부로 데리고 왔어. 와서 보니까 오웬은 이미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포사이트라는 사람이 1909년 4월 3일에 여자 나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선교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냄새나고 온 몸에서 고름은 줄줄줄줄 흐르고 그런 여자 나 환자를 마치 자기 아내나 된 것처럼, 마치 자기 어머니나 된 것처럼 껴안고 치료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광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또 그 모습을 소문을 듣고 나 환자들이 광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포사이트 사람, 이 한 사람이 여자 나 환자를 치료해 준 것 때문에 소위 나 환자 선교라는 것이 한국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근무했던 곳이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1904년 9월부터서 1905년 3월까지. 그리고는 미국에 갔다가 이제는 목포에 왔다가 목포에 있다가 또 광주에 왔다가 이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1913년쯤 됐을 때에 자기가 병을 앓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 위장병 관계된 풍토병, 스프루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프루라고 그러는데 그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한국에서 선교를 못할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 치료로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사이트라는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치료하러 갔으면 치료만 받아야 될 것 아니야. 근데 미국 남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한국 선교가만 이렇게 좋다라고 한국 선교를 떠들어대기 시작을 했어요. 이 포사이트가 1913년에 여러분 그 미국 미시시피 주에 가면 뉴올리언스 있죠? 그 뉴올리언스 교회 가가지고 한국 선교에 대해서 떠들어댔어.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크레인. 저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은 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구레인이라는 사람, 구레인. 그 사람이 구레인 박사예요. 아버지요. 이 구레인 선교사가 1913년부터서 1941년까지 있다가 46년부터서 또 물러난 해라다 잘 모르겠네. 이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구레인 박사가 왔고 구레인 박사가 순천에 있을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 여러분들이 전주 예수병원 원장의 구바울이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구바울이에요. 존 크레인. 이 사람은 아버지는 존이요. 존 크레인이요. 그다음에 아들은 폴 크레인이요. 폴 사켓 크레인. 이 사람이 구바울이요. 구바울이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유명 의과대학을 나왔어. 그래가지고 구바울이 46년에 한국의 의사 선교사로 전주 예수병원에 왔어.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있다가 전쟁 끝나고 54년에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구바울이 누구의 주치의였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부부의 주치의였어. 그러니까 전주 예수병원은 54년 고 무렵에는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이 거의 다 치료받으러 어디로 왔느냐? 전주로 왔어. 전주는 옛날 얘기 팔아먹고도 얼마나 먹고 살아. 이런 얘기들 하기로 하면은 내가 지금 막 몇 날 며칠을 해야 돼. 이 폴 크레인 집에 나도 가가지고 며칠간 같이 잠을 자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이 사람 부인이 간호사였는데 그 사람이 한국 선교에 대한 간호사 썼어요. 1956년에 구바울이 쓴 편지에 의하면 이거에 나와요. 병원에 9살 묵은 여자아이가 왔는데 배를 잡고 떼굴떼굴 배만 아프다고 죽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요거를
검사를 해봤는데 질병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켜보자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구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부모에게 동의를 얻어갖고 해부를 해봤어. 그리고는 뱃속을 열어보니까 핀센트로 하나, 둘, 셋 하고 끄집어낸 회충이 1063마리가 나왔어. 회충이 1063마리가 나왔어. 그 사진이 있어요. 나도 그 사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회충 사진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여준 거예요. 한국에 이렇소. 그리고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여줬어. 그래서 그때부터서 뭘 했느냐. 한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해충약 먹은 기억나요? 학교에서? 여러분 세대는 안 먹었구나. 해충약을 강제로 먹고 그 다음날 해충이 몇 마리 나왔는가를 전부 다 적어서 보고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한국의 구충 제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이 구바울이 한 거예요. 구바울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와이에 가서 미국 그 죽은 케네디 대통령을 면담할 때에 통역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말도 잘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케네디 다음에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에 서울 시청 광장에서 통역하는 통역사였어요. 그리고 구바울에 관계된 그 집에서 내가 겪고 보았던 재밌는 이야기들 엄청나게 책이 많습니다. 구바울 다음에 의사로 온 사람이 여러분 들어봤죠? 닥터 실 의사가 이제 그 다음에 와요. 이렇게 해서 전주 예서병원은 한국의 모든 의료병원 가운데에서 의료 기술진이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근무했던 병원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주 예수병원이 그 옛날의 명성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